나는 이런 평범함도 허락되지 않았구나. 해산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도 나는 손에 배구공을 쥐고 있었고 낡아 빠진 체육관 벽에 공을 던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공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 그것이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도청년단 배구팀 코치가 나를 불렀고 그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 탄력 좋네. 계속해봐라.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배구는 내게 꿈이 아니라 탈출구였고 공을 때릴 때마다 나는 이 좁은 세상 밖으로 날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18, 나는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울었고 동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 주세요. 하지만 평양 훈련소에 도착한 첫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차정의 위원이 선수들 앞에 섰고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개인이 아니다. 국가의 얼굴이다. 웃을 때도 울 때도 우리가 시킨 대로 해라.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아, 나는 선수가 아니라 도구구나.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코트를 뛰었고 무릎이 부어올라도 쉴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기숙사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에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공을 때릴 때만큼은 그 의문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스파이크가 상대 코트에 꽂힐 때, 관중석의 함성이 들릴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다시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외워온 대로 말해야 했고, 감정도 허락받은 만큼만 드러내야 했습니다. 나는 점점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목소리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작은 씨앗처럼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가 있네. 그럼 나는? 그날은 훈련이 일찍 끝난 날이었습니다. 기숙사 휴게실에 모인 우리는 오래된 텔레비전 앞에 둘러앉았고 화면에서는 세계 배구 선수권 대회 하이라이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브라질 선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가족들과 휴가를 갈 거예요. 정말 기대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유로웠고 표정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세터아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부럽다. 저렇게 자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장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고 리베로 세율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선수가 후원사 광고를 찍는 모습, 이탈리아 선수가 팬들과 사진을 찍으며 웃는 모습, 한국 선수가 SNS에 일상을 올리는 모습. 그들은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순간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차정의 위원이 들어섰고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뭘 보고 있나? 우리는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런 자본주의 선전물에 현혹되지 마라. 너희에겐 조국의 영광이라는 더 큰 목표가 있다. 차정희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껐고 휴게실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습니다. 문이 닫힌 후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미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글쎄, 여기선 불가능하겠지.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지? 메달? 영광? 아니야. 답은 분명했습니다. 나답게 살 수 있는 미래,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 그 욕망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습니다. 옆 침대의 하진도, 맞은편 세율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를 바꿔야 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보다 강한 것, 바로 나를 되찾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었습니다. 우린 이런 평범함도 허락되지 않았구나. 중국 단둥행 버스에 오른 날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국제 친선대회. 해외 원정은 우리에게 금단의 세계였고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차정희 위원이 버스 앞쪽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단체 행동 절대 금지. 감독관 허락 없이 호텔 밖 출입 불가. 외국인과 사적 대화 금지.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밖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단둥거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상점들,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사람들, 웃음소리로 가득한 카페, 손을 잡고 다니는 연인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부러웠습니다.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세율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기 봐. 저 사람들 옷 좀 봐. 사람들은 각자 원하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색깔, 자유로운 디자인, 개성 넘치는 스타일. 우리는 모두 똑같은 운동복만 입어왔기에 그 모습이 더욱 신기했습니다. 대회 첫날 경기가 끝난 후 우리는 호텔 로비에 잠시 앉을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 한 커플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걸어갔고 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웃고 평범하게 걷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하진이 내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언니,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기 때문입니다. 대회 이틀째 밤 감독관들이 회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선이 우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에 모인 12명의 선수들. 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솔직히 말해볼래? 우리 이대로 돌아가고 싶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진이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난 정말 싫어. 세율도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선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용기 내볼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 그 말은 폭탄처럼 우리 가슴 속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탈출? 정말 가능할까?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미선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아야,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창밖의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보자. 이번이 우리 유일한 기회야. 그날 밤 낯선 세상의 문 앞에서 우리는 마침내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두려움만으로 평생을 살 순 없어. 대회 마지막 날 아침 공기가 달랐습니다. 호텔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우리는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의 대화가 아직도 가슴속에서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평생 후회할 거야. 결승전이 끝난 후 우리는 시상식에 올랐습니다. 은메달이 목에 걸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정의 위원이 무대 아래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메달을 따주는 기계일 뿐이구나. 호텔로 돌아온 저녁, 차정희가 우리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12명의 선수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고 차정희는 천천히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수고했다. 조국의 영광을 빛냈으니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할 거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들 잘 지내고 있지? 부모님들, 동생들 모두 건강하고.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앞으로도 무사할 거다. 내일 평양으로 돌아간다. 짐 정리 잘해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협박이지? 세율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거잖아. 미선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야.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지. 나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고 동시에 각성이었습니다. 가족이 걱정되지 않냐고? 물론 걱정되지. 하지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야. 두려움만으로 평생을 살 순 없어.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습니다. 가족이 걱정돼. 무섭기도 해. 하지만 이대로 돌아가면 우린 영영 우리 자신을 잃게 될 거야.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아 말이 맞아.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언젠가 가족도 구할 수 있어. 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갈래. 무서워도 같이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1명, 2명, 결국 12명 모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 새벽 3시 호텔 지하 출구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어.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야. 두렵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결심이라는 네트를 넘기로 했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이길 끝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을 거야. 새벽 2시 반 나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이 정확히 깨어난 것은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여권과 최소한의 짐만 챙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다른 선수들도 하나둘 방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빛만으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왔구나. 미선이 앞장섰고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절대 들키면 안 돼. 지하 출구에 도착했을 때 미선이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밖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 2대가 보였습니다. 전날 몰래 연락해둔 조선족 운전기사들이었습니다. 미선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빠르게 달렸습니다. 경기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속도였습니다. 택시에 올라탄 순간 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하는 거구나. 세율이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호텔 불 꺼져 있어. 아직 안 들켰나 봐. 운전기사가 엑셀을 밟았고
차는 어둠 속으로 미끄러지듯 달려나갔습니다. 단둥 시내를 벗어나 강가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어둠에 잠긴 건물들,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 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생각했습니다.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어. 미선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요. 지금 한국 영사관으로 가야 해요. 북한 측이 눈치채기 전에. 우리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4시를 넘긴 시각,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버스 창밖을 보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무섭다. 정말 무섭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길 끝엔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있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우리 얼굴을 비췄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길을 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진이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들 우리 해냈어. 정말 해낸 거야. 미선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하지만 우린 해낼 거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자유를 향해,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 그것은 목숨을 건 오버핸드 패스였고 우리는 마침내 공을 네트 너머로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 팀이라면 두렵지 않아. 우린 함께 넘어왔으니까. 한국 영사관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긴장의 끈을 놓는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보호시설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하진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한국이네. 우리 정말 여기 있는 거 맞지? 세율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시설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식탁에 놓인 반찬들, 처음 보는 음식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상담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지내세요. 여기선 누구도 여러분을 감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편해질 수 없었습니다. 첫 저녁 식사 때 나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걸까?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미선이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연아야, 괜찮아. 이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돼. 그 말에도 불구하고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차정희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꿈, 가족들이 고통받는 꿈, 다시 호텔방으로 끌려가는 꿈. 새벽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면 옆 침대의 하진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나도 똑같은 꿈 꿨어, 언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세율이 식사를 거부했습니다. 못 먹겠어. 가족들 생각하면 밥이 넘어가지 않아. 미선이 세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율아, 우리가 건강해야 나중에 가족도 도울 수 있어. 같이 먹자. 하나씩 우리는 서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면 함께 깨워주고 악몽에 시달리면 밤새 곁을 지켜주고 불안해하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한국배구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자가 시설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선수 여러분의 실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원하신다면 훈련 시설과 코치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선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연아야, 다시 해볼까? 우리가 좋아하던 배구. 나는 손바닥을 펴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각, 공을 치고 싶다는 욕구. 해보자. 이번엔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훈련장에 다시 선 날 나는 손끝에 삶의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공이 손에 닿는 순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토스를 올렸고 나는 뛰어올라 스파이크를 날렸습니다. 공이 코트에 꽂혔고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린 혼자가 아니야. 서로가 서로의 리베로야. 하진이 달려와 나를 껴안았습니다.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견딜 수 있고 함께라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가족들. 하지만 난 이제 나로 살아갈 거야. 엄마 동생들 괜찮을까? 한국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훈련장에서 공을 치고 저녁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밤이 되면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밤이면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떠오르는 얼굴들. 엄마는 괜찮을까? 동생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있을까? 뉴스에서 우리의 탈북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북한 여자 배구 국가대표 12명 집단 탈북.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고 화면에는 우리의 과거 경기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알겠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미선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연아야,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괜찮지 않아. 가족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 말끝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자유를 선택한 대가를 가족이 치르고 있어. 다음 날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아 씨,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가족 소식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자세히 알면 더 힘들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알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훈련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을 칠 때마다 힘이 빠졌고 점프할 때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코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연아 씨,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 쉬는 게 어때요? 괜찮습니다. 계속하고 싶어요. 공을 치는 것만이 생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사회인 배구팀 코치가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경기 영상을 본 후 제안했습니다. 선수 생활이 부담스럽다면 코칭 스태프로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당신들의 경험과 실력은 누구보다 값진 거예요. 일주일 후 나는 중학교 여자 배구팀 체육관에 섰습니다. 15명의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TV에서 봤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 순간 가슴속에 뭔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했고 배구를 사랑했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서브를 가르쳤습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갈 때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어. 누구의 도구도 아니야. 훈련이 끝나고 아이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힘들었죠? 그래도 여기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희망,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 과거에 대한 회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하지만 동시에 선물도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새로운 꿈.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네트는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더 높이 뛰라는 신호야. 3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정식 중학교 여자 배구팀 코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체육관 문을 열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뛰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코트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오늘은 스파이크 타이밍을 연습할 거야. 공을 들고 시범을 보이며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네트를 봐. 네트는 우리를 막는 게 아니라 더 높이 뛰라는 신호야. 한 아이가 뛰어올라 공을 쳤습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에 떨어졌고 아이는 환호했습니다. 나는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저렇게 자유롭게 날아올라야지.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체육관에 혼자 남아 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생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여전히 가족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선이 체육관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이제 고등학교 배구팀 코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아직도 여기 있었어? 응.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미선이 내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힘들지만 후회는 안 해. 너는? 나도. 우리 잘한 거 맞아.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고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국 중학교 배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며 나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마지막 세트, 매치 포인트, 주 공격수인 수연이가 뛰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전의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이 네트를 넘어 상대 코트에 꽂혔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았고 수연이가 관중석에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누군가의 꿈을 응원할 수 있는 삶. 경기가 끝나고 수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겼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수연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꿈? 예전엔 국가대표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자유롭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 꿈은 말이야, 너희가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걸 보는 거야. 수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래요. 그날 저녁 팀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2명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코치, 하진은 해설위원, 세율은 체육교사. 모두가 배구와 함께 그리고 자유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온 네트는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었어. 그것은 두려움과 자유 사이의 네트였고 과거와 미래 사이의 네트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나는 마침내 내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도구도 아닌 스스로 선택한 삶의 코트를 당당히 걷고 있었습니다. 푸른 네트를 넘어 새로운 세상에서